뭐 저런 생각을 간혹 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진부한가? 따분하고 진부하고 재미없고. 근데 이제 이게 참 무서운 게 그렇게 따분하고 진부한 세상 사는 게 이게 참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어떤 그 의미를 찾기도 힘든데 돌이켜서 저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이거 혹시 세상이 진부한 게 아니고 내가 진부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내가 이제 세상을 진부하게 보는 거죠. 세상 자체는 아주 이제 생동감 있고 또 아주 아름답게 가꾸어져 가는데 내가 이제 그걸 진부한 눈으로 바라보니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뭐 계속 시간이 흘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간혹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주역을 펼쳐보면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역이라는 책은 적어도 이제 성립 시기가 춘추 전국시대까지 내려오긴 하지만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2500년 전이거든요. 2500년 전의 그 텍스트인데 그리고 이제 이 텍스트가 만들어진 그 초기, 그러니까 8괴가 만들어진 시기는 뭐 그야말로 신화 속에 나옵니다. 상고시대에 복희씨라는 신이, 그러니까 복희씨는 인두사신으로 표현이 됩니다. 사람의 머리에 뱀의 몸뚱이를 가진, 사람의 머리에 뱀의 몸뚱이를 가진 신이죠. 그러니까 신화 속의 주인공인데 이 복희씨가 이 팔괘를 만들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복희씨죠. 연대를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신화라는 게 그 형성된 시기는 한나라 초기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 이제 기원전 한 100여 년 무렵에 그 신화가 형성이 됩니다만 신화라고 하는 게 기존에 이제 널리 전해져 오는 이야기를 묶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의 유래가 정확하게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복희씨가 팔괘를 만들었다.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어느 시기다 이렇게 비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팔괘를 만든 사람이 복희씨라고 하자. 이 정도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일종의 그 상고시대의 문화 영웅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뭐 영웅 하면은 주로 이제 뭐 전쟁 영웅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 고대 동아시아 사회의 영웅은 전쟁 영웅보다 문화 영웅이 더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복희씨고 또 신농씨도 있고요. 신농씨는 이제 농경신이죠. 황제씨도 있고요. 황제는 이제 의약품과 수레를 처음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이제 문화 영웅들이죠. 이제 이게 고대 동아시아 사회의 특징인데 이 사람들과 같은 시기에 복희씨가 팔괘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니까 참 오래된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문왕이 주역에 8괴가 있으면 이 8괴를 겹쳐서 64괴를 만들죠. 이건 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64괴가 있는데 이 64괴의 그림에 이 괴사를 붙인 게 문왕으로 전해져 옵니다. 주역에는 이제 괴가 있고 괴라고 하는 게 음과 양이라고 하는 두 가지 부호가 이 두 가지 부호가 겹쳐져서 괴를 만들죠. 이게 이제 두 개씩 겹쳐지면 4개가 나오니까 4개의 수가 나오죠. 그리고 하나 더 겹치면 8개의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양의라 그러고 두 가지다 이거예요. 그리고 위에 하나씩 더 겹치면 사상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를 더 올리면 8괴가 나오죠. 그리고 8괴 위에 또 다른 8괴를 올리면 88에 64에서 64괴가 나오잖아요. 네. 무조건 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64괴의 괴에다가 괴사, 거기다가 풀이를 붙인 게 문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마천 사기에 보면 거기 이제 태사공 자서라는 글이 있어요. 태사공은 사마천 스스로를 일컫는 거고 태사공이 스스로 쓴 서문이 있습니다. 태사공 자서에 보면 석에 옛날에 서백이 바로 이 문왕이에요.
유리에 갇혀 있으면서도 주역을 풀이했다. 이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게 이제 뭐 공자는 진나라 채나라의 공격을 당했으면서도 춘추를 지었고, 또 구로는 쫓겨났으면서도 이소를 지었고, 그리고 뭐 좌구명은 실명했지만 국어를 남겼고, 뭐 손비는 다리를 잘렸지만 손자병법이라고 할 때 두 사람이 있는데 오손자, 제손자가 있는데 제손자가 그러니까 둘 다 제나라 출신이지만 우리가 보통 손자병법이라고 할 때 그 손문은 오나라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오손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비는 이제 절름발이가 다리 잘려서 안전병이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제손자라고 그래요. 제나라 출신이고 제나라에서 활약을 했거든요. 그 이제 그 제손자가 다리를 잘렸으면서도 병법을 논의했고 이런 식으로 쫙 나올 때 맨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문왕이 주역을 풀이했다. 이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를 치면은 이 시기는 기원전 1100년 무렵이에요. 이 시기가. 문왕은 98세를 살고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정확한 통계는 없어서 믿기는 어렵지만 그리고 문왕이 죽고 난 다음에 문왕의 아들이었던 무왕의 동생이자 문왕의 아들이었던 이 주공이 이 주역의 괴사 말고 괴사는 이 문왕이 붙였고 효사는 이것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주역에는 괴가 있고 그리고 그 괴 하나하나가 이 음과 양이라는 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4괴면 각각 음과 양의 효 6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64 곱하기 6 하면 384효가 나오거든요. 이 384개의 효, 예를 들어서 건괴다 이러면 전부 양으로만 6개가 이루어진 괴가 이게 건괴입니다. 괴의 명칭은 건이고 괴의 상은 괴가 상징하는 거죠. 그 상징은 하늘입니다. 괴의 덕성, 성질 뭐 이런 거는 이제 건실하다, 성실하다 뭐 이런 뜻으로 건이 되는데 또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한없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요 하나하나가 효예요. 네. 이게 이제 전부 384개의 효인데 이 효사를 누가 붙였느냐? 주공이 붙였다. 네. 이렇게 전해져 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기원전 주공이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주나라의 무왕이 바로 앞 시대가 상나라거든요. 상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주를 폭군이라고 하는 주를 죽이고 주나라를 세웠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BC, 이것도 BC입니다. 기원전 1112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형성된 게 효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괴사와 효사 이외에 십익이라고 하는 10개의 부록이 있습니다. 그 부록이 이제 10개의 날개다. 이런 뜻으로 십익이라고 불리는데 이 십익은 뭐 계사전, 상중하, 설괴전, 석괴전, 잡괴전 다 합치면 10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십익이라 그러는데 전통적으로는 공자가 찬했다 이렇게 전해져 옵니다만 학자들의 연구 결과 공자가 직접 찬한 것 같지는 않고 이 육아의 학문을 배운 사람들이 주역을 아마 전국시대 중반기에 해설한 것이라고 비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합의된 견해가 그렇다는 거예요. 합의라고 하는 거는 더 정확한 근거가 나오면 언제든지 또 뒤집어질 수가 있는 거죠. 뭐 학자들이 우리가 이제 뭐 명확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 사실 공부를 합니다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불명확해져요. 아, 이거 모르는구나 이게 자꾸 밝혀지는데 그게 명확한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는 한계가 어디까지다 이걸 아는 게 사실 공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의심스러운 게 더 많이 머릿속에 쌓이게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묻고 또 새로운 걸 밝혀낼 수 있는 계기를 가져가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지식을 쌓는 단계에서는 어떤 축 하나하나씩 축적이 되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실 텐데 아마 이제 조금 더 공부를 계속하시면 잘 모르는 게 자꾸 늘어나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합의에 의하면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시기에 만들어진 이 주역이라는 문헌이 사실은 너무나 간단한
주역 개사전에 의하면 상고시대의 성인이, 상고시대의 성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영웅들입니다. 고대 동아시아의 문화영웅들인데, 제가 왜 중국이라고 안 하고 고대 동아시아라고 하느냐면, 그 텍스트를 집대성한 주체가 공자를 비롯한 중국인들일 뿐이지, 그 텍스트의 내용은 고대 동아시아 전체의 삶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국가의 명칭을 쓰기보다는 동아시아라는 명칭을 쓰는 겁니다. 근데 그 동아시아의 맥락을 갖고 우리가 이제 이 동양의 텍스트를 바라봐야 하는데, 그건 또 다른 긴 이야기가 필요하니까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동아시아 사유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이유만 간단히 말씀드린 겁니다. 고대 동아시아의 성인들 하면은 이제 문왕이라든지 주공이라든지 공자라든지 또 공자를 배운 여러 유아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주역을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나 간단한 두 가지, 단지 음과 양이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만물을 기가 막히게 설명해냅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이렇게 참 진부하기 짝이 없는 이 삶을 정말 다양하고 기발하게 해설을 해냅니다. 이제 그걸 보면은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 간단하면서도 또 기발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진부한 것들을 새롭게 설명을 하는가. 그러니까 자연을 설명할 때는 천지 만물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천지 만물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이 기lum을 또 연결지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가. 이제 그걸 마음대로 만끽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하늘과 땅을 갖고 이야기하거든요. 음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 음과 양이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게 음과 양이라고 할 때의 왼쪽에 있는 그 글자는 높은 언덕을 뜻합니다. 이게 무슨 언덕으로 보이시느냐? 그런데 이걸 눕혀보시면 언덕으로 보이시죠? 눕혀버리면 간단하게 언덕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햇빛이 비치는 것을 그린 것이 양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엉달진 것을 그린 것이 음입니다. 음은 그늘이고 양은 볕이 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물이 두 가지 측면일 뿐이시지 아예 다른 사물은 아니거든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자연 현상에서 음과 양을 끄집어낸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하나의 상징 체계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하면 달이 되고, 양하면 태양이 됩니다. 해가 되고요. 그리고 또 양하면은 하늘이 되고, 음하면 땅이 되고, 양하면 아버지가 되고, 음하면 어머니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두 가지로 이제 분류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너무나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나 간단한 걸 갖고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조수, 초목, 온갖 새, 짐승, 풀, 나무 이런 것들을 다 관찰해서 그걸 분류하고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 상상의 세계가 바로 이 주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간단한 설명 도구를 갖고 이 복잡한 것을 재미있게 그려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감탄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이걸 신기하게 이제 들이다 보는 거죠. 근데 처음은 이제 단순하게 보면은 음과 양이라는 이제 두 가지 기호에서 시작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온갖 변화가 일어납니다. 음과 양이 두 가지예요. 음과 양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호를 쌓아서 하나의 상징, 이미지를 만들어요. 산을. 그래서 이 이미지와 이미지가 만나면 또 이야기가 성립하죠. 우리가 하나의 사물만 있을 때는 이야기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 사물이 다른 사물과 같이 놓이면 비로소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대비시켜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거기다가 수리 법칙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수로 치면 이건 하나고 이건 둘이거든요. 왜 이게 하나냐? 하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고, 둘이니까 둘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있는 것이고 이건 없는 것입니다. 있는 걸 그릴 때는 이렇게 하는 성금은 있다는 게 표시가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그려도 되겠죠. 근데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있는 것 두 개를 놓으면 이게 없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제 아주 간단한 기호를 갖고 여러 가지 이제 수리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인간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각종 삶의 문제를 아주 명정하게 드러내고, 그런가 하면 이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떻게 살아야 도덕과 의리에 부합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가진 내면의 요구와 부합하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런 도덕적 긴장까지 여기서 끌어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역을 일단 이야기로 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요성은 우리가 이야기라고 하는 건 허구고, 우리 이제 현실은 사실이고 이야기는 허구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이제 이야기의 힘을 과소평가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야기가 현실을 규정한다고 보아야 할 측면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강좌가 이제 오늘과 다음 시간은 주역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3회부터 6회까지의 강좌는 주역의 구체적인 궤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3회부터 6회까지는 비슷한 형태의 강좌가 진행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대략 미리 제가 제시하는 그 강의 계획서에 있는 궤들을 읽어오시면 아마 크게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첫 번째 강좌에서는 주역의 성립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해 왔으니까 보시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면 오늘 강좌의 주제는 이제 끝나지 않는 이야기고요. 끝나지 않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도 이 주역의 맥락과 맞닿아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주역의 궤 중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건궤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건궤예요. 그 다음은 곤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레중궤예요. 위에 있는 거 물이고, 아래에 있는 거 우레예요. 이거 이제 상이죠. 이거 수와 뢰라고 하는 건 상이고, 본래 이 궤의 명칭은 감이에요. 감. 그리고 이제 이 궤의 명칭은 진이에요. 진인데 궤의 명칭은 감과 진이지만 궤의 상징은 상징은 각각 물과 우레입니다. 그리고 궤의 덕은 뭐냐면 이건 험한 거예요. 물에 빠지면 죽잖아요. 뭐 박태환 같은 수영 선수는 물이 아주 가깝겠지만 보통은 물이 무서운 거죠. 험한 거죠. 빠지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우레는 움직임, 약동하는 생명의 약동, 이걸 우레라고 하거든요. 요게 이제 요거는 이제 상이고, 수레 이건 상이고, 요거는 이제 궤의 덕, 성질이에요. 덕성. 덕이라고 하는 것도 이 어떤 그 사물이나 사람의 내면에 있는 가치, 이게 덕이죠. 서양에서는 아레테라 그러잖아요. 아레테. 히라베에서는 아레테라 그러는데, 아레테라고 하는 게 덕입니다. 어떤 사물이 갖고 있는 탁월성 뭐 이런 거인데, 예를 들어 발의 탁월성은 뭐냐? 잘 달리는 것. 이게 바로 아킬레우스처럼 잘 달리는 것. 그게 바로 탁월성이죠.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말의 덕이 뭐냐? 말의 덕이 뭐냐? 뭐 잘 달리는 거죠. 같습니다. 이제 그런 성질을 얘기한 게 이제 흠, 동 이런 겁니다. 이거 8개마다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긴 시간 동안 주역을 같이 읽으면 저절로 터득이 됩니다. 원소 주기율표를 외우는 화학자는 없습니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맨날 보는 게 원소인데 맨날 보기 때문에 그냥 외우죠. 가족 이름 외우는 사람 없잖아요. 맨날 보면 저절로 알게 되기 때문에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외운 건 잊어버리기 마련이지만 생활 속에서 익혀진 것은 저절로 터득이 되는 거죠. 이제 긴 시간 동안 같이 읽으면 사실 저절로 그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설명 안 드려도 이제 될 텐데, 사실 우리 제한된 시간에 주역을 읽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스스로 이제 주역 텍스트를 읽도록 제가 안내를 해야 되니까 이런 설명을 이제 그때그때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형성된 주역이라는 체계가 쭉 이렇게 근께부터 64개 쭉 가면서 마지막에 미제께가 나와요. 그리고 그 이전에 기제께가 나옵니다. 제는 끝났다는 뜻입니다. 제는 물을 건너갔다. 물을 건너가는 게 제거든요. 물을 건너가는데 이미 건너갔다. 이게 기제께예요. 이건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게 불이고, 상으로 치면요.
아래에 있는 게 물이에요. 주역에서는 하나하나 위치의 수가 있는데 이 수가 1, 2, 3, 4, 5, 6이죠. 당연히 6개니까. 그런데 양의 수는 1이고 음의 수는 2라 그랬죠. 양은 요 하나니까 1이고 음은 둘이니까 2예요. 쉽습니다. 그런데 1, 3, 5 이건 양수, 홀수에 해당하죠. 하나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 3, 5는 양의 수입니다. 그리고 2, 4, 6은 음의 수예요. 그래서 요건 화수 미제괴예요. 미제괴. 그리고 기제괴는 위에 물이 있고 아래에 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 3, 5가 양의 자리인데 양의 수고 양의 자리인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1에 양이 있고 3에 양이 있고 5에 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자리에 양이 있는 거죠. 그리고 2, 4, 6은 음의 수인가 양의 수인가 하면 음의 수죠. 음으로 분류가 되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2가 음인데 어떻게 4가 음이 되느냐. 이 음 두 개가 모이면 4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게 우리 자연수나 뭐 무리수나 수많은 수가 있지만 분류를 하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분류를 하면요. 무리수까지는 무리겠네요. 자연수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 저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분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한다 그럴 때 뭐 듣는 학생들 수가 뭐 1000명이다 뭐 그럴 리는 없지만 1000명이다 그러면 그 1000명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1000명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아야 제대로 아는 거죠. 지구상에 몇 명이 삽니까? 뭐 70억 명이 산다 그래요. 이제 조금씩 줄어든다고 하는데 뭐 그건 두고 봐야 될 텐데 지구상에 사는 인간이 그만큼 다양하면 그 사람들을 다 만나봐야 그 사람들 생각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건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니까 분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명의 사람이 앞에 있다. 그럼 가장 완전한 분류는 100가지로 분류하는 거죠. 네. 근데 그건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여러 그룹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그 분류는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나눌 수도 있고 또 어떤 각 개인이 가진 취향을 갖고 나눌 수도 있고 뭐 남자나 여자나 또는 뭐 동성애자나 아니면 양성애자나 등등 그런 방식으로 나눌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분류가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갖고 이제 겹쳐가면서 다른 모든 분류 체계를 설명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1, 3, 5의 양이 있고 2, 4, 6의 음이 있다 그러면 주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완전한 형태가 된 겁니다. 가장 안정적인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제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런데 이 기제괴가 63번째 괴고 미제괴는 마지막 괴입니다. 미제괴는 요거예요. 전혀 1, 3, 5의 음이 있고 2, 4, 6의 양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한 괴만 이렇거든요. 이것도 물론 유일하게 한 괴만 이렇죠. 이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미제. 그래서 기제는 끝났다는 뜻이고 끝났다는 뜻의 괴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괴입니다. 이야기 자체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이게 미제인 거예요. 주역은 끝나지 않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괴의 분류 체계를 볼 때 그런 식으로 배열이 된 거죠. 64개가. 그리고 이제 왜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되었는가?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끝나지 않는 이야기는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첫 번째 강좌 제목을 생명의 철학, 변화의 철학, 불변의 철학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주역에서 가장 중시하는 가치는 궁극적 가치는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하늘을 상징하는 괴가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땅을 상징하는 괴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괴가 뭐냐면 둔괴입니다. 이 괴의 명칭이 둔이에요. 둔인데 이건 수레 둔괴예요. 아래에 우레가 있고 위에 물이 있습니다. 물과 우레의 만남이에요. 그런데 이 둔이라는 괴는 이게 한자에서 선을 하나 그냥 그으면 땅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사람을 뜻하는 큰 대자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쓰면 설립자입니다. 사람이 똑바로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위에 이렇게 찍으면 위상자입니다. 땅 위라는 뜻이에요. 아래에 찍으면 땅 아래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지우면 땅 위가 되고, 이렇게 지우면 땅 아래가 되고, 둘이 동시에 쓰면 상하. 각골문에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기준은 땅이에요. 그리고 이 위에 선을 하나 더 그으면 이게 임금왕자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 선을 지워버리면 하늘 전자가 됩니다. 쉽죠? 네, 대칭적입니다. 한자는. 상고시대에 문자를 만든 자는 대칭적으로 사유한 자예요. 반드시 상반되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에요. 사람 인자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이거 기어다니는 사람입니다. 이거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건 시립하고 있는 사람. 공손히 시립하고. 여기에 이 큰 대 밑에 땅을 그으면 사람이 서 있다는 뜻의 설립자죠. 옆에 시립하고 있는 사람을 그으면 지위위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서 있는데 옆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것도 사람이고 이것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사람이에요. 이건 이제 저녁석자가 옆에 붙으면 달이 반쯤 뜬 저녁에 밖에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이 바깥대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문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그린 것.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같아요. 이게 안내자입니다. 대칭 구조를 가지는 거죠. 굉장히 쉬운 글자죠. 한자가 굉장히 쉬운 글자입니다. 아주 쉬운 글자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1, 2, 3, 1, 2, 3, 4 세상에 이렇게 쉬운 글자가 어디 있어요? 1, 2, 3 이거 굉장히 어려운 글자입니다. 1, 2, 3, 4 아라비아 숫자요. 왜 이게 1이 되고 이게 2가 돼야 됩니까? 그냥 약속을 이걸 1로 하고 이걸 2로 하자. 그러면 그날부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게 아라비아 숫자죠.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게 2가 되고 이게 1이 될 수는 없죠. 한자는 그렇게 쉬운 글자입니다. 5부터는 이렇게 되고 6은 이렇게 되고 7은 이렇게 되고 8은 이렇게 되고 9는 갈고리 글자 이렇게 되고. 예. 그리고 이건 하나 둘 셋 내시고 10, 20, 30, 40, 30, 40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씩 더 갔네요. 그래서 묶은 거죠. 10이죠? 이거 20이죠? 이렇게 묶으면. 이건 30월 1세. 세항은 30년입니다. 한자 굉장히 쉬운데 다만 이제 글자의 수가 좀 많다. 한 5만 여자 이렇게 되고 이 제자 변제자 다 좀 수십만 자가 되죠. 그게 좀 문제지. 근데 이제 이건 사실 강의 주제하고 조금 벗어나는 이야기인데 중국 이 13경 주소 뭐 이런 거요. 이 동아시아 이 사회에서 그 가장 그 방대한 지적 체계는 13경이잖아요. 13경. 천자만 아시면 13경의 85%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2천자 아시면 95%를 아실 수 있고요. 3천자를 아시면 98.5%를 아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를 다 아시려면 27,500자가 필요해요. 자, 근데 3천자를 알면 98.5%를 아는데 전체를 다 알려면 27,500자다. 그러면은 나머지 24,500자는 그 전체의 한두 번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글을 읽을 때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에 모르는 한두 단어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쉬운 걸 몰라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저 맨날 저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싸우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이야기를 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하는 쉬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귀를 닫아놓아서 소통이 안 되는 거지, 어려운 말 때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한자가 글자가 많다고 해서 아무 상관없습니다. 5만 자가 되고 지금도 계속 생겨요. 근데 그건 도외시하고 천자, 이천자, 삼천자 이것만 아시면 되니까 사실은 한번 도전해 보실 만합니다. 주역만이 아니라.